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왜 건강하게 살던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을까? 왜 아무 문제 없던 옆집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 가셨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비극이 식사 후 30분이라는 작은 시간대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매일 3번씩 반복되는 이 시간, 여러분은 지금도 자신도 모르게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앞으로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30년간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며 발견한 가장 소중한 지식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식후 황금 시간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사 후 30분은 우리 몸이 가장 취약해지는 위험의 시간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은 이를 소화하기 위해 위장으로 혈액을 보냅니다. 실제로 식사 후에는 전체 혈액의 약 25%가 위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혈액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장으로 혈액이 몰리면 다른 장기, 특히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뇌와 심장의 혈류가 줄어든 상태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발생할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지난달 제가 담당했던 박철수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의 이분은 평생 건강검진에서 단 한 번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에 가족들과 풍성한 식사를 마친 직후 좀 쉬었다가 소화시킬 겸 산책 나가야지라며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죠. 다행히 가족들이 빠르게 119에 신고해서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이미 뇌의 일부가 손상된 후였습니다. 지금은 재활치료 중이지만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68세 김영희 할머니가 계십니다. 평소 혈압이 조금 높은 것 외에는 건강하셨는데 작년 여름 점심 식사 직후 더위를 식히려고 찬물로 샤워를 하셨습니다. 샤워 도중 갑자기 심한 두통을 느끼셨고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2시간 후에 발견되셨습니다. 뇌출혈로 인한 편마비가 남아 지금은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식사 후 30분은 정말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이제 식사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행동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직후 눕거나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밥 먹고 누워서 쉬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누우면 위의 내용물과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서울대병원 소아기내과 박민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바로 누우면 위산 역류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4배나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전에 사는 이정숙 할머니는 평생 식사 후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점심 식사 후 누운 채로 깜빡 잠이 들었고 갑자기 기침을 하며 깼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침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위산이 폐로 흡인되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이런 흡인성 폐렴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고온 목욕이나 사우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따뜻한 목욕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식사로 인해 이미 위장으로 혈액이 몰려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피부 혈관이 확장되어 더 많은 혈액이 피부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 뇌의 혈류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박종호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식사 후 반신욕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평소처럼 식사 직후 뜨거운 물에 다리를 담그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지러움과 함께 오른쪽 얼굴이 마비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함께 있던 아내가 이상함을 발견하고 즉시 119를 불러 빠르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 즉 작은 뇌졸중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식사 후 고온 목욕이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식사 직후 격렬한 신체 활동입니다. 먹고 운동해야 살이 안 찌지 않나요? 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식사로 이미 위장에 혈액이 집중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근육도 혈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은 두 곳에 동시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해야 하고 이는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인천에 사는 강병철 할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매일 점심 식사 후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식사 직후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함께 숨이 가빠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근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구했지만 심장 기능의 일부가 영구적으로 손상되었습니다. 국립심장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직후 30분 이내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장마비 위험이 평소보다 5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행동이 식후에 특히 위험한 이유는 모두 혈류 재분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장기에 더 많은 혈액을 보내는데 식사 후에는 소화를 위해 위장에 혈액이 집중됩니다. 이때 다른 활동으로 혈액 분배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뇌나 심장같이 중요한 장기에 순간적으로 혈액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고 이것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식후 건강을 지키는 최적의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행동들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건강에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추천 습관은 이완된 자세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식사 후 25에서 30분간은 등을 바르게 하고 편안히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약간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면 이와 식도 사이의 각도가 좋아져 소화를 돕고 역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는데 식후 바른 자세로 앉아 천천히 심호흡을 하는 습관을 들인 후 소화제 없이도 편안한 식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건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바른 자세로 앉아 있을 때 소화 효소의 활동이 최적화되어 음식물 소화 속도가 15% 향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위산 역류가 방지되어 식도와 목구멍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소화기 질환이 25% 감소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습관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국립암센터 영양학 연구팀에 따르면 식후 15분경 따뜻한 보리차나 우엉차를 마시면 소화효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의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40에서 4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오히려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부산에 사는 이명자 할머니는 평생 속쓰림으로 고생하셨는데 식사 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인 후 속쓰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물 대신 보리차를 마시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의심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봤는데도 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3번 식사 후에 꼭 따뜻한 보리차를 마십니다. 세 번째 추천 습관은 의식적 웃음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웃음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에 생리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웃을 때 장내 세로토닌 생성이 촉진되어 소화를 돕고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는 노인성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박명수 할아버지는 식사 후 매일 15분간 아내와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TV를 보면서 말없이 밥만 먹던 때는 항상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했어요. 하지만 식사 후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후로는 소화도 잘 되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이게 우리 부부의 건강 비결이에요. 네 번째 추천 습관은 지연된 가벼운 활동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연된이라는 단어입니다. 식후 바로 운동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35분 정도 지난 후에는 오히려 가벼운 활동이 건강에 좋습니다. 서울대학교 스포츠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식후 35분이 지난 후 10분간의 느린 걸음 산책은 인슐린 감수성을 12% 향상시키며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인천에 사는 최연호 할아버지는 당뇨로 인한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매 식사 후 30분 휴식을 취한 뒤 10분간 천천히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는 습관을 들인 후 혈당 수치가 안정되어 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 빠지면 뭔가 허전해요. 게다가 몸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은 모두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시설이 필요 없이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만으로 큰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습관들을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일주일에 한 가지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연령별 최적의 식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의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아산병원 노인의학과 권영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되면 소화효소 생산량이 30대 대비 약 7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젊었을 때보다 소화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식사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60세 이후에는 적게 자주 먹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하루 3끼 많이 먹는 것보다 5끼 정도로 나누어 적은 양씩 먹는 것이 소화기관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부산에 사는 정순이 할머니는 식후 불편함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식사를 하루 5번으로 나누어 먹기 시작한 후 속쓰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 끼에 얼마나 먹어야 적당할까요? 이에 대한 가장 간단한 지표는 바로 여러분의 손입니다. 이상적인 한 끼 식사량은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생선, 두부, 달걀 등 주먹 크기의 탄수화물밥, 빵 등 그리고 2주먹 크기의 채소가 적당합니다. 이 비율을 건강한 노년 식단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는 항상 든든하게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70세 이후 소화불량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의사의 권유로 손 크기를 기준으로 한 식사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적은 양이라 배고플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양으로도 충분히 포만감을 느꼈고 식후 더부룩함이나 졸음이 사라졌습니다. 식사 속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적어도 1.5배 이상 천천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 시간을 20분 이상으로 늘리면 포만감을 적절히 느끼고 과식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천천히 식사하는 좋은 방법은 식사 중간에 젓가락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 입 먹고 나서 10초 정도 젓가락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음식을 충분히 씹은 후 다시 젓가락을 들어 다음 음식을 먹는 방식입니다. 원주에 사는 이정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소화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평생 빨리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나이 들어서 자꾸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손녀가 알려준 대로 젓가락 내려놓기를 시작했더니 자연스럽게 식사 속도가 느려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되었어요. 또한 식사 전후에 물 마시는 습관도 조절해야 합니다. 식사 직전과 식사 중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 효율이 떨어집니다. 대신 식사 30분 전에 한 컵의 물을 마시고 식사 중에는 소량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15에서 20분이 지난 후에 천천히 따뜻한 물을 마시면 소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영양소도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량 유지에 필수적이므로 매 끼니 손바닥 크기만큼은 꼭 섭취해야 합니다. 생선, 두부, 계란, 살코기 등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세요. 또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중요하므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되 너무 딱딱하거나 섬유질이 많은 채소는 잘게 썰거나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식사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체의 생체 시계는 규칙적인 식사 패턴에 맞춰 소화 효소를 미리 준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소화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춘천에 사는 박영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불규칙한 식사 시간으로 소화 불량에 시달렸으나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을 들인 후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약물과 식사의 현명한 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년기에는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물과 식사의 관계를 이해하면 약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심혈관 질환 약물의 85%는 식사 타이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부산대병원 약학부 이성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약이라도 복용 시간에 따라 효과가 최대 30%까지 차이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약을 먹어야 할까요? 대부분의 혈압약과 심장약은 식전 30분 또는 식후 2시간이 지난 시점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는 위에 음식물이 있고 위장으로 혈액이 몰려 있어 약물 흡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정병호 할아버지는 10년간 고혈압약을 식사 직후에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의 조언에 따라 약 복용 시간을 식전 30분으로 바꾼 후 혈압이 더 안정적으로 조절되었고 약의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같은 약인데 먹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효과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첫 일과로 약을 먹고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특히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는 식후 바로 복용 시 효과가 23%나 감소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위장약이나 소화제는 식사 직전이나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천안에 사는 김영자 할머니는 위산 과다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위장약 복용 시간을 식사 5분 전으로 조정한 후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당뇨약의 경우는 종류에 따라 복용 시간이 달라집니다. 설폰요소제나 메트포민과 같은 약들은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직전에 복용하는 것이 저혈당 위험을 줄이고 효과는 높일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이상철 할아버지는 당뇨약을 식사 15분 전에 복용하기 시작한 후 혈당 조절이 더 잘 되었다고 합니다. 약 복용과 관련해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몽 주스는 많은 약물의 대사에 영향을 주어 약효를 과도하게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이 많은 우유나 유제품은 특히 항생제나 갑상선 약과 함께 복용하면 약물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박명자 할머니는 갑상선 약을 아침 우유와 함께 복용했었는데 의사의 권고에 따라 우유를 마시기 최소 1시간 전에 약을 먹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갑상선 수치가 안정되고 피로감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팁도 알려드립니다.
약 종류가 여러 개라면 약봉투나 용기에 식전 식후 구분을 명확히 표시하고 가능하면 일주일치 약을 7칸 약통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천에 사는 최영수 할아버지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약을 복용 중인데 7칸 약통을 사용한 후 약 복용을 잊는 실수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 복용 시간을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주변 지인의 말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반드시 이 약은 식전에 먹어야 하나요? 식후에 먹어야 하나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약 복용과 관련된 오해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오래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여 증상이 좋아지면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약은 증상이 없더라도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울산에 사는 이정훈 할아버지는 고혈압 약을 자의로 중단했다가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의사의 지시대로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식후 활동의 과학적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사 후 무엇을 하느냐가 소화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후 활동을 올바르게 설계하면 소화가 잘 될 뿐 아니라 혈당 관리, 심혈관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개선될 수 있습니다. 국립재활원 이종명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식후 활동은 3단계로 나누어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첫 30분은 소화 집중 시간으로 설정하고 그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활동을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소화 집중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른 자세로 앉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깊은 호흡을 하면서 복부에 주의를 기울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호흡할 때마다 배가 부드럽게 오르내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러한 의식적인 호흡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소화를 돕습니다. 대구에 사는 김명자 할머니는 식사 후 항상 10분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속이 편안해져요. 예전에는 식후에 항상 더부룩했는데 이 방법을 시작한 후로는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부드러운 활성화 시간입니다. 식사 후 약 35분이 지나면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천하는 스트레칭은 상체 비틀기, 어깨 돌리기, 목 스트레칭입니다. 격렬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각 동작을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하면서 진행하세요. 부산에 사는 박정수 할아버지는 식후 스트레칭의 효과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식사 후 TV만 보다가 졸곤 했는데 35분 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했더니 오후 시간이 훨씬 활기차졌습니다. 특히 어깨와 목의 뻣뻣함도 많이 줄었어요. 세 번째 단계는 경도 활동 시간입니다. 식사 후 45에서 50분이 지나면 이제 조금 더 활동적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활동은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실내에서는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날씨가 좋다면 밖에서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속도는 평소보다 30% 정도 느리게 10-1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성남에 사는 이영호 할아버지는 식후 50분에 아파트 주변을 한 바퀴 도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이제는 매일 하는 루틴이 되었어요. 이 간단한 산책 덕분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체중도 3kg 줄었습니다. 정신적 활동도 식후 건강에 중요합니다. 식사 후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활동은 뇌를 과도하게 자극하면서도 수동적인 상태로 만들어 졸음을 유발하고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책 읽기, 퍼즐 풀기, 일기 쓰기와 같은 전통적인 활동이 뇌 건강과 소화 모두에 더 좋습니다. 서울에 사는 정영수 할아버지는 식사 후 30분간 휴식을 취한 뒤 30분간 독서를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TV를 볼 때는 자주 졸았는데 책을 읽으니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게다가 소화도 더 잘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활동도 매우 좋습니다. 식사 후 보드게임이나 카드게임과 같은 가벼운 놀이는 뇌를 적당히 자극하면서도 즐거운 감정을 유발해 소화를 돕습니다. 울산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는 저녁 식사 후 손자와 함께 30분간 카드게임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웃음도 많이 나오고 뇌도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계절에 따라 식후 활동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더위로 인해 소화가 더 느려질 수 있으므로 실내에서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겨울에는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움직임을 조금 더 늘려도 좋습니다. 춘천에 사는 박영철 할아버지는 계절에 따라 식후 활동을 조절합니다. 여름에는 주로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독서를, 겨울에는 실내 자전거를 10분 정도 타는 식으로 조절하니 1년 내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제 기후와 환경에 따른 식후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절과 환경에 따라 우리 몸의 반응이 달라지므로 식후 관리도 이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먼저 여름철 식후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에는 식사 후 체감 온도가 2에서 3도 상승합니다. 이는 음식물 소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직접적인 냉기에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대 환경의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식후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는 것은 급격한 혈관 수축을 일으켜 뇌졸중 위험을 18%나 높인다고 합니다. 부산에 사는 김영수 할아버지는 작년 여름 식사 후 더위를 참지 못해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다가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을 경험했습니다. 시원하니까 좋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더니 쓰러질 것 같았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여름철에는 식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권장합니다. 에어컨은 직접 바람이 닿지 않도록 설정하고 선풍기는 천장이나 벽을 향하게 해 간접적으로 시원함을 느끼게 하세요. 옷은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를 입고 물은 얼음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에 사는 이미영 할머니는 여름철 식후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풍기는 벽을 향하게 두고 얇은 면 옷을 입으며 식후 30분은 보리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였어요. 이렇게 하니 작년보다 훨씬 덜 힘들게 여름을 났습니다. 반대로 겨울철 식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식사한 뒤 갑자기 차가운 외부로 나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어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압을 20mmHg까지 상승시킬 수 있으며 이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박상철 할아버지는 작년 겨울 저녁 식사 후 곧바로 쓰레기를 버리러 밖에 나갔다가 심한 흉통을 느꼈습니다. 그냥 잠깐 나가는 거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밖에 나가자마자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에서는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급격한 온도 변화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식후 최소 40분은 실내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이 필요하다면 목도리, 모자, 장갑 등으로 체온을 충분히 보호한 뒤 나가세요. 또한 겨울철에는 따뜻한 생강차나 계피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차는 체온을 유지하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울산에 사는 정미경 할머니는 식사 후에는 항상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신 뒤 최소 40분은 집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외출할 때도 꼭 목도리와 모자를 챙겨요. 이렇게 하니 겨울철 건강관리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실내 습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겨울철 건조한 환경은 호흡기 질환 위험을 높이고 소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정 습도인 40-60%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정호 할아버지는 가습기를 틀어두고 실내 습도를 관리하니 식후 목 건조함이 줄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 상황별 식후 관리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과 다른 환경에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외식 후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식은 보통 가정식보다 나트륨과 지방 함량이 약 30% 높습니다. 이는 소화기관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외식 후에는 음식의 양과 성분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대전에 사는 최영수 할아버지는 가족 모임에서 외식 후 심한 소화 불량을 경험했습니다. 맛있게 먹었는데 집에 돌아오니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불편했어요. 이후로는 외식할 때마다 특별한 관리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식 후 3단계 프로토콜을 권장합니다. 첫째, 귀가 후 15분간 등받이에 기대어 앉아 휴식을 취합니다. 둘째, 생강차나 우엉차를 천천히 마십니다. 셋째, 40분 후부터 20분간 천천히 걷습니다. 이 방법은 외식으로 인한 소화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인천에 사는 박미영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외식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외식 후 항상 속이 불편해서 모임에 가기 꺼려졌는데 이 방법을 따르니 이제는 편안하게 외식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여행 중 식사 관리도 중요합니다. 여행지에서는 평소와 다른 음식, 불규칙한 식사 시간, 익숙하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 소화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여행 중에는 평소보다 30% 정도 적게 먹고 식후 최소 40분은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는 제주도 여행 중 식사 후 바로 관광을 나섰다가 심한 소화 불량을 경험했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식사 후 바로 다음 일정으로 이동했는데 그날 오후 내내 속이 불편했어요. 이후로는 여행 일정을 계획할 때 식후 휴식 시간을 반드시 포함시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식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살면 식사 후 갑자기 불편함을 느껴도 즉시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심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이스트 생활건강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식후 정기적으로 지인과 통화하는 노인들은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시간이 평균 17분이나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광주에 사는 이영자 할머니는 혼자 살지만 매 식사 후 딸이나 이웃과 10분간 통화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매번 전화하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요. 지난해 식사 후 어지러움을 느꼈을 때 통화 중이었던 딸이 바로 119에 연락해 준 덕분에 큰 위험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을 위한 식후 관리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 식후 관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식사 일지를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식후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메모해두면 의사와의 상담 시 큰 도움이 됩니다. 대구에 사는 박정호 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데 식사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한 후 자신의 건강 패턴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더 오르는지, 어떤 상황에서 혈압이 불안정해지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 정보를 의사에게 보여주니 더 정확한 치료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식후 건강관리의 모든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식사 후 30분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